2019년 9월 11일 수요일 138화 캐롤라이나 열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플릴의 태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샌힐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랄리의 김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리 세바스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한국의 큰 명절 추석이 9월 13일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 살게 되면 음식도 햄버거나 파스타만 먹고 명절도 미국 명절만 세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 살다 보니 음식도 한국 음식을 잘 먹게 되고 명절도 한국 명절을 잊지 않게 됩니다. 혹시 미국에서 지낸 기억에 남는 추석 있으신가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00년대 초에 장사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그다지 장사가 잘 안 될 때 걱정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추석날 밥을 먹으면서 뭐 아이들한테 추석이다 뭐다 얘기는 했지만 뭐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워낙 한인분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라 무슨 뭐 이렇다 할 행사도 없고 뭐 옆집에서 뭐 송편해서 같이 먹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 집안 내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 그렇게 아이들한테도 밥상머리에서 얘기해봤자 그게 뭐 추석에 대한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전혀. 저 혼자 달이 굉장히 많이 떴는데 그래도 이 시골이니까 잔디밭 마당이 넓거든요. 그래서 의자 갖다 놓고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달을 혼자서 쳐다본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우, 왠지 쓸쓸하네. 네. 그러셨군요. 어떻게 김영훈 교수님은요? 저는 예전에 처음 유학 왔을 때 그 대학교에 한국 학생 한국학생회라고 그러죠. 네. 네, 한국학생회. 한인학생회. 맞아요. 네. 한인학생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회에서 추석 모임을 또 따로 오거나이즈를 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제가 8월 달에 도착해서 뭐 한 달 있다가 바로 이렇게 또 거기에 또 가서 이렇게 같이 한국 유학생들하고 보내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그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이후로는 시간이 갈수록 추석에 대한 어떤 느낌이 점점 옅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어떻게 세바스찬은요? 저는 뭐 교회에서 그 행사하는 것들이 기억에 가장 남았습니다. 이제 추석이 되는데 이제 어디 갈 데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 같은 곳에 모여서 어떤 뭐 음식을 나눈다든지 뭐 씨름을 좀 달래는 그런 것들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저는 아이들을 제가 물어볼게요. 다시. 네. 우리 태바님은 한국에서 여기 어른이 돼서 오고 또 금방 결혼을 했죠. 그러고 나서 추석을 맞이하니까 좀 어땠나요? 네, 저는 그 아이들 낳고 나서 이 애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한국 명절을 잊지 않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마트에 가서 송편 사고 또 전두 몇 개 부쳐서 먹으면서 추석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주면서,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할머니 이름은 뭐다, 할아버지 이름은 뭐고, 삼촌 이름은 뭐다, 이러면서 이렇게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이름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일이 생각나고, 그 하늘에 뜬 보름달 나가서 다 같이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애기들 손잡고 보름달 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렇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나이가 좀 더 먹으니까 좀 그래도 옅어지는 느낌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미국의 한인 동포들이 많아지면서 크고 작게는 한글 학교나 한인회 등에서 주최하는 한가위 행사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 사는 타민족 사람들도 함께 어울리면서 이 행사를 함께 즐기는 그런 행사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뉴저지에 살 때는요, 그쪽은 아주 한인 동포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한국에서 한가위나 뭐 설날 되면은 한국에 있는 연예인들이나 그 유명인들이 초청돼서 공연을 펼치기도 하고 또 뉴욕에서는 코리안 퍼레이드 등 뭐 큰 행사가 아주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 무용 공연에 나간 적도 좀 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캐롤라이나 지역도 점점 한가위 행사가 더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미국에서의 추석은 어떻게 자리 잡으면 좋을까요? 임 사장님? 이 추석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글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아, 오렌지 카운티가 있는 오렌지 카운티의 그 주 의원인 셰론 퀄크 실바라는 여성 의원이 있는데, 네. 예, 이분의 그 지역구가 한인이 많지 않습니까? 오렌지 카운티. 그렇죠. 그렇죠. 오렌지 카운티는 많죠. 예, 그래서 이분이 좀 열심히 한인들과 함께 이 한글날 제정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한국처럼 이제 10월 9일을 한글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2019년 올해부터. 그리고 올해 이후에도 매해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그런데 이게 영어로 뭐 코리안 알파벳 데이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글 데이 이렇게 합니다. 정식 명칭이. 네.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이 그 셰런 콜크 실바 보좌관 계시거든요. 박동. 오, 예, 이분 네. 한인분들이 같이 많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며칠 전에 결국 결실을 봤어요. 그래서 이 한글이라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또 다른 주에서도 계속 한글날 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한글이 단순히 한 민족만의 이 자랑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인류의 자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네, 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추석이라는 것도 단순히 한 민족이 그냥 명절을 지내는 성묘를 지내는 명절, 그냥 뭐 코리안 땡스기빙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뭐 한가위해서 하나의 문화로서 송편, 놀이, 서로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날, 뭐 조상님들께 생각하는 날, 이런 모든 한국식의 문화가 또 다른 해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는 그런 하나의 문화의 한 이렇게 행사로서 자리 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한가위도 모두들 풍요롭고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전격 경질, 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 보궐선거에서 전승, 일본은 사과했는가, 도리안 PA 참상, 지역 및 산업 소식, 직원들에게 경영권 넘기고 은퇴하는 사람들, 광고, 랄리 지역 순회 영사, 소리극, 미주 한인 열전, 박용만. 자, 김영훈 교수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었다는데 그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네, 존 볼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캐롤라이나 열린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었죠. 그랬죠. 미국 외교 정책에 있어서 아주 매파적인 인물로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매파적이라 하면은 상당히 그 원리 원칙대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외교 정책을 취한 보좌관이었죠. 네. 그런데 미국 내에서 공화당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외교 정책이 뭐 어떤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결혈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오른쪽에 가 있는 그런 분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존 볼턴이 오른쪽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 네. 지금 국무부 장관 맡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다 있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보다는 조금 폼페이오 국무장관 쪽과 그 어떤 정책 성향이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그가 전격적으로 어제 날짜로 경질되었습니다. 그가 경질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뭐 경질된 이유가 우리가 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트윗에다가 지난밤 존 볼턴에게 그가 일하는 것이 백악관에서는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알렸다. 그리고 나는 그 많은 제안에 대해서 강하게 의견을 달리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은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외교 정책과 존 볼턴이 추구하고자 하는 외교 정책이 양립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존 볼턴을 쳐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존 볼턴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경질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에 대해서 또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또 네. 이제 자발적으로 사임을 했다. 그런데 그 어떤 방식은 달랐지만은 존 볼턴도 이제 인정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외교 정책과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외교 정책이 달랐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이제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외교 정책의 방향이 달라서 자기가 쳐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제까지 굵직굵직한 미국 외교 정책,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추진해왔던 굵직굵직한 외교 정책,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 그리고 이란 핵 협상 문제, 그리고 핵 협상이 타결이 되었는데 그를 계속 이제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부를 어떤 식으로 몰락시킬 것인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북한 핵 협상과 관련된 문제, 이게 가장 큰 미국의 대외 정책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큰 이슈에 있어서 두 사람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편에 있고, 그리고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다른 한편에 있으면은 이 양자가 상당히 불협화음을 많이 내었습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거는 뭐였냐면은, 자,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민주정부가, 형식적인 민주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장 반군 조직인 탈레반이 상당한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지금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계속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럴 바에야 탈레반 지도자들하고 평화 협상을 해서 우리가 미군이 예정대로 철군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화 협정에 대한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래서 불과 2, 3주만 해도 양자 간에 미국하고 탈레반하고 이제 사인만 남겨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날 큰 뉴스가 한 건 터졌죠. 그게 뭐냐면은, 자, 그 미국 대통령들의 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해 안 받고 이렇게 가서 쉴 수 있는 곳,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 지도자들을 초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밀 회동을 언론에 알리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비밀 회동이 취소가 됐다는 게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취소가 된 게 이유가 뭐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탈레반 주도하에 차량 폭탄 공격이 있어서 거기에서 12명이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만남을 취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화가 난 거는 뭐냐면은 이러한 비밀 회동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거죠. 비밀 회동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비밀 회동이 취소됐다는 게 보도가 됐다는 건데 이게 존 볼턴 측에서 언론에 흘려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강력한 의심을 가지면서 그게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이란 문제, 베네수엘라 문제, 그리고 북한 이슈 핵협상과 관련해서도 두 측이 상당히 삐걱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존 볼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쟁을 해서라도 이란의 핵 개발 의지를 꺾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우리가 뭐 이란이 핵 개발하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강력하게 외교적인 압력을 주더라도 대화의 창구는 열어두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 양측 간에 상당한 갭이 있었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또 마두로 정권이 계속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존 볼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두로는 몰아내야 된다. 미국이 심지어는 군사행동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거는 또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얘는 왜 이렇게 자꾸 전쟁하라고 나를 부추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슈가 북한 핵협상인데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 핵협상과 관련해서 존 볼턴 보좌관이 주장한 게 리비아식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핵을 전부 다 포기를 해라. 그러면은 정권의 안위를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그게 바로 이제 리비아식 핵협상이었는데 우리가 네. 다 알고 있듯이 카다피가 그런 식으로 했다가 종국적으로는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한테 리비아 모델을 따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을 완전히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북한 측에서도 수차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만은 존 볼턴하고는 우리가 대화하고 싶지 않다. 존 볼턴은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그랬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좀 밥상 좀 차려서 좀 북한 핵협상을 잘 끝내서 재선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존 볼턴이라는 이 양반이 자꾸 뭐 리비아식 모델 아니면 안 된다는 둥 어쩌는 둥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비밀회동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발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경질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볼턴의 경질이 향후 북핵 협상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예, 며칠 전에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뭐냐면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9월 말에 다시 이제 협상을 북핵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이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존 볼턴 경질 뉴스가 나오기 전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이 제거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비아 모델을 주장해온 완전히 매파적인 인물 존 볼턴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핵 협상이 조금 더 순조롭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원하는 거를 다 얻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 비둘기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비둘기파거든요. 존 볼턴에 비해서.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이 원한 거를 모두 다 들어주는 어떤 그런 유약하고 나이브한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변수를 생각해야 될 게 존 볼턴의 후임으로 누가 오느냐. 지금 뭐 아무것도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만은 네.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또 미국의 북한 비핵화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또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이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지금 점점 여러 군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재선을 원하고 본인도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은 자 재선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실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성과 중에 하나가 북한 비핵화 협상을 성공리에 마무리 짓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큰 선물 꾸러미를 받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복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거는 향후 국가안보보좌관이 누구로 임명됐냐에 따라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전망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네, 김 사장님. 제가 아까 태바님이 아주 간단하게 그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왜 볼턴하고 헤어졌느냐 그랬는데 물론 김 교수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정리하는 게 맞는지 한번 들어주세요. 아주 쉽게 생각해서 볼턴은 지금까지의 적들, 이란, 북한, 뭐 이런 모든 적들과 무조건 군사력, 강공으로 돼야 된다. 요거를 끝까지 주장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서 뭔가 달라졌어. 성과를 이뤘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계속. 전 볼턴이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걔들 어떻게 믿어? 아프간 탈레반은 어떻게 믿어? 김정은은 어떻게 믿어? 이게 볼턴이고 트럼프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군인을 철수시키고 미군을 뭐 이러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재선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죠. 그 갈등이 계속 지속되어 오다가 지금 결국 볼턴을 잘랐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김 교수님? 네, 정확한 서머리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볼턴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턴이 왜 그렇게 극단적이고 완전 교과서적인 미국 이 극대화를 위한 외교 정책에 매파적인 외교 정책에 치중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턴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볼 일도 없겠습니다만 뭐 나중에 볼턴이 사임됐든 뭐 경질됐든 간에 나중에 또 회고록 하나 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소상히 밝히겠지만은 자 아프가니스탄 문제 같은 경우에 존 볼턴 입장에서는 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더라도 탈레반은 믿을 만한 카운터파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협상 미국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치 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이 그 이전에도 탈레반한테 어떻게 보면 등에 칼을 꽂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 존 볼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뭐 처음 북핵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지금 뭐 20년 이상 계속 협상을 해왔었는데 여러 행정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미국이 선의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좋게 해결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그 판을 엎었다는 거죠.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 어떤 전력을 봤을 때, 협상에 대한 전력을 봤을 때 절대로 신뢰할 만한 집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도 않을 거고 포기할 의사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북한이
100% 항복을 하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미국이 먼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존 볼턴 입장에서는 맞는 이해라고 보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 지금 외교 정책이 점점 꼬이고 된 건 하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존 볼턴이 지금 자리를 떠났습니다만은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나중에는 과연 어느 쪽에 이해가 맞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김 사장님,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선거하고 오셨잖아요. 그쵸? 예,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어제 네. 9월 10일 화요일 특별 선거가 열렸어요. 네. 9번 선거구 노스캐롤라이나인데 바로 제가 사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아, 네. 그래서 가서 투표를 하고 그 사진을 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보니까 왜 이 선거를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캐롤라이나 열린방송에서 우리가 이미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영 교수님이 또 설명도 해줬고 그래서 투표를 하러 가는데 모든 게 이해가 잘 되니까 아주 제가 당당하게 다녀왔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제가 영어로 올린 게 왜냐면 우리 동네에 우리 이웃들하고 가게 손님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현지 미국인들이. 그래서 네. 그들한테도 투표를 같이 하자 이런 격려의 포스팅을 올렸던 것이죠. 네. 아유, 그러셨군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자, 노스캐롤라이나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어요? 네, 뭐 일단 뭐 정확한 명칭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 제가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데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보궐선거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 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특별선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네네. 보궐선거는 어떤 의원직이 있다가 뭐 죽거나 다치거나 네. 사퇴를 했을 때 비어 있어서 네. 채워 넣기 위해서 하는 게 선거인데 이거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따 설명해 주시겠지만 지난대 의원이 그만두고 나서 선거를 했는데 결정을 못한 거 아닙니까? 네네. 선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냥 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궐선거라고 안 하고 특별선거라고 하잖아. 제 생각엔 그런데. 네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총 13개구 연방 하원 선거구가 있는데 그 중에 3번하고 9번에서 하원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3번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월터 존스 하원 의원이 현직에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3번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라고 할 수 있겠고 9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김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거가 치러졌습니다만은 어느 누구도 승자로 인정이 안 되다가 선거 부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다시 선거를 치러진 거니까 특별선거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그 3번 선거구는 이스트 캐롤라이나 네. 끼어 있는데 그린빌 노스캐롤라이나 그쪽이죠? 네네. 9번 선거구는 제가 사는 샌딜부터 그 노스캐롤라이나 남쪽의 중앙 부분 샬롯서부터 샌딜까지 이르는 지역 뭐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시면 대충 어딘지 생각나실 겁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두 군데 지역구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두 군데 다 공화당이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자, 3번 선거구에서는 공화당의 그렉 머피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앨런 토마스 후보가 이렇게 붙었었는데 공화당 후보가 61.7% 득표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37.5%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격차로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된 거죠. 근데 와우, 웬일이에요. 어이구. 네, 3번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대대로 공화당의 지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린빌 쪽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동쪽으로 가는 모든 쪽이 3번 선거구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전부 농촌 지역 그리고 또 군 기지 지역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 61대 37%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놀랄 만한 격차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그럼, 네.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9번 선거구 결과입니다. 왜냐하면은 9번 선거구에서 공화당의 댄 비숍 후보가 민주당의 댄 맥크리디 후보를 50.7%대 48.7% 보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 상당히 격차가 적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원에서 공화당 의석이 총 435석 가운데서 199석이 됐습니다. 200석에서 한 석 모자라는 음, 의석이 이제 공화당이 차지하게 되었고, 달리 말씀드리면은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2석 더 갖고 가는 거는 지금 하원에서 의석 분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공화당의 보궐선거의 승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이거를 먼저 네.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빌로 날아왔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댄 비숍 후보를 지원하는 연설을 하기 위해서 날아왔는데, 자,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승리에 사활을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 3주 전만 하더라도 상대편 후보한테 17% 차로 뒤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어떤 과장해서 이렇게 말하는 화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나 뒤고 있었는데 자기가 내려가서 연설을 한번 하니까 그 판세를 뒤집었다 이렇게 뭐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지금 9번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1963년도 이후로 계속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9번 선거구에 계시는 유권자들한테 받은 격차가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얼마나가 더 많았냐면은 12%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 3% 정도 더 비숍 후보가 더 많이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년 전에는 12% 차로 이겼다가 이번에는 공화당 후보가 불과 2% 차로 이겼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웃어도 웃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바로 다음 대통령 선거가 내년이지 않습니까? 네. 노스캐롤라이나의 선거인단 15명을 전부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9번 선거구에서 12% 차로 이렇게 쫙쫙 이겨줘야 되는데 지금 어제 있었던 특별선거 결과를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징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아, 그렇군요. 제가 사는 이 지역이 이렇게 중요한 지역인지 몰랐어요. 하여튼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가게 장사나 좀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자, 김영훈 교수님, 그 광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자, 2019년도 랄리 지역 순회 영사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9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그리고 9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이렇게 랄리 한인 장로교회에서 순회 영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랄리 한인 장로교회의 주소는 5408 The Raleigh Road 랄리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영사 업무를 모두 취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권 발급 신청, 그리고 영사 확인, 위임장, 재외 국민 등록, 교부 신청 접수, 가족관계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신청 접수, 그리고 국적
관련 업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민원 업무도 안내하고 상담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멀리 DC나 아틀란타로 안 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가까운 랄리로 오셔서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권을 갱신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미리 여권 사진 찍어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고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서류가 준비한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 준비를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2번 걸음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아베 신조는 예상대로 극우 본색을 분명하게 하는 개각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향후 아베 정권의 수정주의, 역사관과 우경화로 인한 한일 갈등이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한일 관계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근본 원인은 일본이 사죄하지 않아서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본이 그동안 사죄하지 않았나? 하는데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런 개인적 사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65년에 박정희 정권 때 한일 협약할 때 일본은 절대로 식민 지배가 불법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합법이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정부도요. 돈을 받아내야 하니까 그 부분을 넘어갔어요. 우리 스스로 그냥 생각한 거죠. 그래. 일본은 불법이야.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생각한 거죠. 일본은 그 조약에 절대로 일본은 합법적이었지 불법적이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일본은 지금까지도 식민 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을사조약은 을사늑약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고종 빼고 신하들을 총칼로 위협해가지고 도장을 받게 한 거예요. 애초에 조약 형식도 못 갖췄고요. 고종이 도장을 찍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고종이 바로 무효다라는 거 이렇게 선언을 했죠. 조약 이후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불법 조약으로 나라를 방탄하고 36년, 그 제대로는 35년이래요. 그 정도까지 통치를 하고 거기서 이득을 뽑아갔는데 미처 자기들이 조선에 재산도 많이 두고 온 것 같아. 사실 우리도 억울해. 합법적으로 지배해주고 좋은 일만 해주고 온 것 같아. 이런 기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이런 기분의 상태에서 한국이 어렵다고 하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이요. 일본이 군인들이 볼 때는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아들이고 제자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출세했네 하는 마인드로 봤어요. 가가지고 일본군으로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 다 키운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찾아가서 그 사람들 만났고 또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일본하고 그런 협약을 이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눈물겨운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크게 보면요. 우리가 사실은 굴욕적인 협약을 또 맺게 된 거예요. 제대로 그때 불법이라고 얘기도 안 했고요. 불법 행위에 대한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합법으로 보고 일본은 한국인들한테 밀린 월급이나 채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개인 청구하지 않는다 하고 못 박은 거예요. 최종이다. 이건 최종이다. 이렇게 일본이 못 박아놨어요. 지금 우파 유튜버들 보면은요. 이런 거 가지고 그때 최종이라고 했고 그때 개인 청구 이제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문정부 들어서서 뻘짓해가지고 이렇게 일본 심기 건드려서 우리 힘들게 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아주 논리를 하는데요. 그게 분명 우리 정부도 잘못한 게 있어요. 거기에 최종이라는 이런 말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불법이라고 인정도 안 했는데 돈이 궁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돈 가지고 우리도 경제개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정부가 약속하기는 개인 청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개인들에게 보상을 해줬냐? 그것도 제대로 된 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넘어가고 또 노무현 정부 때 또 개인들에 대해 보상해줬어요. 그런데 이 보상 개념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이라고 하고요. 위법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이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배상이라고 안 한 거예요. 끝까지. 배상 아니라고. 그냥 뭔가 그냥 보상, 즉 일제 때 우리가 합법적으로 지배를 했는데 우리가 월급 못 주고 나오고 한 거 있으면 그거 보상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원래 박정희 정권 전에 장면 정부 때도 했는데요. 배상 보상이 이 관계에서 합의가 안 돼서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박정희 정권에서는 돈을 어떻게든 받아서 경제 개발하는 데 쓰겠다는 일념으로 그걸 참고 넘어갔던 거죠. 그 바람에 시작이 꼬인 거예요. 불법이라고 일본이 사죄를 국가적으로 안 했던 거예요. 일본은 지금도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불법이 아닐 뿐더러 그때 개인 청구권도 끝났다. 다시는 말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니? 너희 정부가 왜 국제협약의 신의를 깨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럴 만도 좀 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일본 입장에서는 계속 밀고 이렇게 나가고 말하는 게 그들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 그걸 알면 돼요. 바로 약육강식, 소시오패스의 논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강자가 한 거는 정이고 약자는 졌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라는 이런 입장을 전제하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식민지배의 어떤 불법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조금만 여기에 연구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일본 변호사 100명이 모여서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실제로 일본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한 판례가 있어요. 이런 협약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협약할 사안도 아니고 일본이 불법성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조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대법원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있다고 한 거예요. 이거를 앞뒷말 다 잘라버리고 그때 최종이라는 말만 강조해서 최종적으로 다 보상 끝났는데 왜 이 난리를 치냐 이런 말 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우리 정부 망했으면 하는 말에서 나오는 논리밖에 안 되죠. 일본 법원도 인정하는 청구권을 왜 우리나라 사람이 부정하는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심기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는 역시 똑같은 약육강식 논리에서 보고 있다고밖에 안 보이는 거죠. 강자한테 복종해야지 왜 대드느냐 이런 논리는요. 친일파 이런 논리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논리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런 논리는 정말 한국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논리죠. 일본의 논리에 바로 동조하는 이 논리는요. 소시오적인 마인드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계속 이런 논리로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도 더 이상은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의 자손, 후손이 걸린 일이기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불매운동을 그들이 진정한 사죄를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불매운동 잘하고 계시죠? 김 네, 사장님. 이번 불매운동은 지난번에 단기적으로 있었던 어떤 하나의 뭐 독도 분쟁이라든가 이거와는 달리 네. 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진짜 이 일본인의 속성도 알고 이 지정학적인 우리의 위치 이런 관계도 더 잘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네. 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네, 그 마음 아주 굳건하게 끝까지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세바스찬은요? 불매운동 잘하고 있죠? 저도 나름대로 좀 일본 제품을 좀 덜 사고 있는 편이고요. 이번 추석 여행도 보면 이제 일본으로 많이 갔거든요. 이제 가깝고도 먼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추석 때 이제 뉴스들을 들어보면 추석으로 이제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들이 많이 줄었다 이런 뉴스들을 듣고 있어서 저도 이제 올해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저는요, 이게 줄었다, 덜 산다라기보다 아예 안 가고 아예 쓰지 말아야 돼요. 그냥 제로, 0%가 돼야 된단 말이죠. 자, 다음입니다. 우리 세바스찬, 도리안 피해 참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 저번에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도리안이라는 허리케인이 이제 미국에 이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해변가로.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게 가장 많이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이제 허리케인이 카다고리가 있는데요. 네. 보통 한 1, 2나 3, 뭐 큰 것이 3 정도 되는데 이번 도리안 같은 경우는 카다고리 5였습니다. 5입니다. 그래요? 와. 예, 그래서 많이 이제 미국에서 걱정도 하고 물도 사고 막 이랬던 것이었는데요. 그랬죠, 네. 이제 이곳이 이제 그 미국에는 피해를 거의 주지 않고 이제 주긴 주었습니다만 예상보다는 많이 밑돌았고요. 이번에는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게 참 어이없게도 이제 그 바하마에
뭐 이런저런 섬들을 굉장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갔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뉴욕 타임즈랑 워싱턴 포스트지랑 이제 많이 다뤘는데요. 그 네. 바하마에서 가장 큰 섬이 그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메시 하버라는 곳인데요. 네. 이곳에 이제 시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어. 뭐 예측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아. 원래는 사상자가 한 5명에 뭐 실종자가 한 3천여 명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요. 아, 이제 시체 그렇군요. 안치소나 이런 곳에는 이제 시체를 더 넣어둘 곳이 없을 정도로 꽉 음. 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의미하는 것들이 뭐였냐면요.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5성급 허리케인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도리안 같은 경우도 이제 속도가 굉장히 느렸거든요. 뭐 1시간에 1마일씩 가는 그런 정도의 속도였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그 지구 온난화에 관련이 있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가 이제 지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스들이 나오면 네. 이 열기가 지구 내에 갇혀서 이제 있는데 그 90%를 바다가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 음. 바다가 흡수를 하면요, 이 바다열이 이제 허리케인이나 태풍 같은 이제 뭐 열대성 폭풍우의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 이 바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그런 어떤 규모도 커지면서 이제 바다에서 계속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속도도 느려진다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년부터 이제 2016년까지 이제 허리케인의 이동 속도를 보면 그 예전보다 한 10% 이상 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은 조금 환경에 뭐 내가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가 이제 자연을 보호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자연에 조금이라도 이제 좋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마인드로 이제 좀 자연 보호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 보이시는 이 사진이 이 BBC에서 보여준 사진인데 이 차하고 아유, 집하고 이렇게 세상에. 망가졌는데 근데 요즘에도 사망자 수는 뭐 20명, 30명 이렇게 보도가 돼요. 근데 음. 2,500명이 실종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 물론 죽은 것은 아니겠지만 사진하고 저 실종자 수를 비교해 보면 참고로 하면 이거 굉장히 큰 규모인데 아직도 방송에서는 뭐 20명 죽었다, 30명 죽었다 이러니까 우리 머릿속엔 뭐 그렇게 크진 않네 뭐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건 네. 아닌 것 같아요. 이 굉장히 큽니다. 이 피해가 보니까. 네. 아휴. 그리고 이재민이 약 7만 명이 났는데요. 이, 그래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바하마 지역에 이제 그 건축물들이 굉장히 좀 허술한 편입니다. 허술하네요. 지금 보니까 다 뭐 판자떼기 몇 개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아이고, 그래서 참. 이 이재민들이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땅만 있거나 음. 뭐 오갈 데가 없는 이재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분들 도와주는 그런 뭐 구호단체나 뭐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나요? 지금 뭐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구호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제 그 문제가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이 사회 기반 시설들이 90% 이상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구가 없거나 뭐 철도가 없거나 뭐 이렇게 뭐 공항이 좀 마비가 됐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네. 구호 물품들이 도착하더라도 이것이 분배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아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네. 어떻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요번에 이 허리케인 그 참상 같은 거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네. 이제 항상 그 비상사태가 나면 뭐냐면 물과 전기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평상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않는 문제잖아요. 늘 물은 공급이 되는 거고 전기는 항상 있는 거라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살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맞아요. 끊기면은 이거는 갑자기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옥이 되는 거고 도저히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되잖아요.
그전에는 맞아요. 네. 수돗물만 틀면 이렇게 꼭지만 돌리면 나오는 물들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구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항상 공기는 있고 온도는 적정하고 밤 되면 시원하고 겨울 되면 추워지고 여름 되면 따뜻해지고 햇빛이 많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환경인데 그중에 뭔가가 물과 전기 공급이 딱 끊겨진 것처럼 지구의 그 어떤 것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거나 하면은 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아우, 대량 사고가 된다고. 네. 대량. 아유,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진짜 먼 남의 일이 아니고 뭐 먼 미래 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부 걱정 많은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어떤 사람들이 뭐 과학자들과 짜고 공포심 조장하는 얘기 이렇게 생각해서는 정말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김 사장님, 지역 및 산업 소식 전해주세요. 예, 노스캐롤라이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김사장. 네. 우리의 희망은 뭘까요? 이제 자영업을 하다가 은퇴하는 겁니다. 은퇴. 자. 근데 저까지가 베이비 부머로 들어가요. 아, 그런가요? 예. 1964년, 미국에서는 한 64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입니다. 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제너레이션 X. 그래서 이미 그 얘기는 옛날에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중에서 저처럼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자, 베이비 부모들이 앞으로 은퇴를 하면서 문을 닫게 될 업체의 숫자가 234만 개입니다. 200만 개가 넘어요. 어우, 세상에. 근데 이게 이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총 자산은 10 트릴리언이에요. 아우, 그러니까 그거 뭐 어떻게, 아유, 트릴리언. 10조라고 해야 되나? 10조 달러요. 트릴리언. 원이 아니라 트릴리언. 예. 세상에, 와, 어마어마한데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이 자산과 숫자의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새 주인한테 팔고 그다음에 아들한테 물려주고. 물려주고 뭐 이렇게 되면 네.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누구냐면 베이비 부모예요. 베이비 부모 대량 상당히 많은 숫자가 동시에 대학에 가고 막 경쟁하고 치열하고 하고 비즈니스 하다가 은퇴도 동시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유, 그렇게 되네요, 진짜. 예, 이 사람들이 노년에 들면서 사회보장 혜택 받아야 되고 의료 혜택 받아야 되니까 그게 동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실버 쓰나미라고 그럽니다. 우리 저 선배 세대들이 우르르 무엇인가 움직일 때마다 네.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 쓰나미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은퇴 쓰나미. 요 뭐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신문에서 나온 숫자 보세요. 자, 은퇴가 가까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베이비 부모 비즈니스 오너들은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갑자기 이런 아, 그렇군요. 예, 문 닫거나 팔거나 자식이 물려주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저 개인의 걱정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국가적인 문제가 되죠. 그러네요. 받을 수 없어요. 그냥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못지않은 뭐 그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00만 개 정도 가게가 한 10여 년 사이에 다 닫아버려. 그럼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뭐가 돼요? 다 해고되는 거 아닙니까? 아. 실업률도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고 좀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노력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연방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되니까 우리 질브랜드 뉴욕주 상원의원 있죠? 네. 이 양반이 작년에
Main Street Employee Ownership Act라는 법안을 상정해서 공화, 민주, 무소속 모든 사람들의 의원들의 찬성을 받아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문제시해서 벌써 법을 만들었어요. 질리브랜드는. 아, 그랬군요. 그다음에 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올해 2가지 안을 상정했습니다. 아직 통과된 건 아닌데 Work Act라는 법안과 US Employee Ownership Bank Act 이런 법을 좀 상정했어요. 곧 통과되겠죠, 이게. 이게 다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베이비 부머들의 비즈니스 오너들이 은퇴를 하게 되니까, 그것도 대거 은퇴를 하게 되니까 이 비즈니스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이 업체들을 경영할 수 있게, 소유하고 경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법들인 거예요, 이게. 대안이 그건 거예요. 네.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 인수하게끔 하자. 이러지 않으면 다 문 닫아야 되고 다 실업자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워크 액트 같은 경우, 버니 샌더스가 했던 워크 액트 같은 경우는 연방에서 각 주에 4,500만 불씩 지원을 해서 직원들이 자기가 일하던 그 업체를 인수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 교육시키고 그런 거 자문해주고 그걸 추진하게끔 도와주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이거예요. 이게 워크 액트입니다. 괜찮은 생각이죠? 네,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그 다음에 US Employee Ownership Bank는 은행을 하나 설립하자. 이 은행은 뭘 하는 거냐면 직원들이 자기가 일하는 그 업체를 인수해서 직접 운영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장기 저리 이자로 대출해주는 은행. 이것도 하나 설립하자. 이거 한 5억 불 정도 자금 조성해서. 뭐 이런 안을 내놓는 게 버니 샌더스입니다. 이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여러분들. 그러네요. 네. 저는 남일 같지가 않아요. 저도 바로 베이비 부머의 끄트머리에 들어가 있고 또 미국에서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네. 정말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바로 이러한 일들에 대비해서 하나의 기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오늘의 이 산업 소식이에요. 알려주세요. 네, 조금 아까 그 버니 샌더스 의원의 여러 가지 법안들을 제가 설명했듯이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인플로이 오너십 센터입니다. 이게 새로 생겼어요. 어디에 생겼어요? 네, 랄리에 생겼는데 이게 오늘 소식에 나왔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한 이제 비즈니스 업주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갑자기 인재 인수가 안 되고 그냥 폐업에 이게 처해진다든가 할 때 네.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그 회사를 인수해서 계속 경영을 해나가고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이런 기관이 새로 생긴 겁니다. 아주 전혀 못 들어보신 걸 거예요. 이게. 네, 굉장히 참신하네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그 이름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문제점만큼은 굉장히 심각한 게 분명해요, 이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9월 17일, 오는 9월 17일 화요일 아침에 NCEOC에서 아침 9시 30분부터 첫 모임을 한답니다. 아,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앤 클레어 브로튼이라는 분이 현재 센터장입니다. 이 센터에. 예, 이분의 전화번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문의해서 한번 가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소음이 나죠? 예. 예. 예, 한인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도 사실 뭐
아유,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으면 괜찮은데, 뭐 종업원들은 있고, 장사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정말 은퇴를 해야 되겠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한데, 문을 닫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이제 매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팔리지는 않고, 뭐 이런 거 있을 때, 한번 가서 이 NC, EOC의 문을 한번 두드려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무료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주선해주고 하니까, 한번 이거를 한번 활용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소식을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NCEOC에서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조사에 응한 미국인의 72%는 네. 1인 또는 소수 투자가들이 소유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기존의 이런 회사들. 네네. 그런 데서 일하는 것보다 자기들은 직원들이 주인인 회사. 여기서 일하고 싶다. 72% 이상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겠죠. 왜냐면 마음이 네. 편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민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뭐 회장도 뽑고 뭐 감시제도도 자기가 만들고 이게 직접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것이 인플로이 오너십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자, 이 소식 일단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중요한 소식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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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잘 잘 보내세요. 보내세요. 좋은 추석 보내세요. 네. 예.